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던 근거가 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봅니다. 오늘은 부자가족 만들기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들에게 대한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 강상석 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영종도 또 용유도 주민들 승용차를 이용할 때 아마 지원을 받아온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아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영종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예. 또 인천대교 통행료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무료로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일 왕복 예. 할 경우에 이제 그 영종대교 기준인데요. 예. 영종대교가 지금 3,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종대교 기준으로 해서 소형 자가용 기준으로 일일 왕복할 경우에 이제 7,400원이 되겠죠. 예.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17일에 인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그 조례와 관련한 개정안이 의결될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공항고속도로라든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하는 근거가 이제 조례였는데요. 예. 인천시 현재 그 조례에 유효 기간이 제3연육교 개통 시까지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행료 지원에 대한 그 관련 기관들이 이제 분담을 하는데 예. 그 분담 비율이 불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탄력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개정안 내용을 보면 2016년 말까지로 한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현행 조례를 보면은 통행료 지원 금액에 대해서 기관별 이제 분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예. 우리 시가 20% 이내로 돼 있고요. 예. 중구청이 20% 이내, 예. 옹진군이 5% 이내, 이제 북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가 또는 그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가 60% 이내로 분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분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라는 것도 불명확하고 그럼 국가가 어디냐? 예. 또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가 누구냐? 이게 60%를 부담하는 게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 인천시도 2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거를 초과하면서까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현행 조례는 제3연육교가 개통할 때까지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네. 제3연육교가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3연육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영종도 개발하면서 예. LH하고 도시공사가 이제 LH가 70% 지분이고 도시공사가 30%입니다. 그래서 LH에서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제3연육교를 놓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원가에 포함을 시켰고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그에 대한 지휘 감독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국토부하고 인천대교하고 맥커리 이제 투자 민간 사업자인데
경쟁 방지 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이외에 제3연육교를 놓을 때 예. 거기에 대한 손실 부담에 대한 방지 조항을 경쟁 방지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감사원에서 국토부나 LH 또 우리 인천시까지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그러면 제3연육교를 놓을 때 손실 부담 주체라든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가 지금 국무조정실에 행정조정 협의 신청을 해서 현재 실무회의를 3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연육교는 계속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육교는 그러면 착공도 못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손실 보전 문제에 대한 게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돼야 예.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3연육교가 착공도 안 됐다면 선 지역 주민들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은 충분히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민들에 대한 내용, 주민들은 그 내용을 이제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 영종지구나 또 청라지구에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설명회를 해왔기 때문에 예. 내용들은 충분히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주민들은 이제 입주할 당시에 LH에서 광고한 대로 그 부분 제3연육교가 되는 거를 가정하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착공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불만과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통행료 인하라든지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 인천대교와 영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예. 통행료 인하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국토부가 물론 그 통행료 인하에 이제 앞장을 서야 되는데 예. 다른 민간 투자 사업, SOC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자금 재조달이라든지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건설교통국 강상석 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봅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소득이 시원치 않아 빚을 갚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져버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정기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때문에 처음에는 현금 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는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카드론 그리고 대부업체 대출까지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얼만큼 빚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결제일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가끔 잘 돼서 소득이 생겨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채도 갚고 가족들과 행복해지고 싶은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절반이 50대라는 통계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50대 분들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5,818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은 이 중에 50대가 7,93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다음으로 40대가 6,864만 원, 또 30대가 4,859만 원 순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 50대에 부채가 집중되는 이유는요. 40대 후반을 지나게 되면 은퇴 준비 자금과
자녀 대학 자금, 또 자녀 결혼 자금 등 라이프 사이클상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되는 가계의 적자 분기점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정년이 짧아지면서 개인 사업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부족한 창업 자금을 빚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50대에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금융부채 보유액은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9,333만 원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네. 또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를 낸 자영업자의 절반이 베이비 부머 세대인 만 50세에서 59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재산의 증식과 또 처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50대에는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부채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빚을 지게 됐고 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것저것에서 대출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빚을 좀 갚기 위해서는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빚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요. 현재 내가 가진 자산과 부채를 좀 솔직하게 펼쳐보고 그 빚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부채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은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채 규모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부채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우선 그 빚을 누구 명의로 어디에서 빌렸는지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은행권의 부채인지 아니면 제2금융권인지 사금융인지 아니면 개인 부채인지를 좀 분류하시고요. 네. 아울러 보증을 서준 것이 있다면 그것도 기록을 좀 하십시오. 네. 그리고 대출 종류별로 이자율과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대출 잔액, 만기일 등을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각각 상세하게 기록하면은요. 대출 금액과 대출금 상환 조건 또 보증부채를 포함한 부채 총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네. 아울러 과도한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은 무엇인지 또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대출은 없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부채 상환 전략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할 텐데 어떤 빚부터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지긋지긋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은요. 본인 스스로 위기감과 또 굳은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언제까지 빚을 갚을지에 대한 기한을 또 정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네. 단기 부채의 경우에는 기한을 짧게 잡아서 바로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중기부채로 전환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빚은 대부분 단기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단기에 상환해야만 합니다. 네. 단기 부채인데도 단기로 상환 기간을 정하지 않고요. 연장을 거듭하게 되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면서 신용카드 부채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빚을 여러 곳에 이렇게 지신 분들은요. 고이율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을 갚는 기한을 먼저 잡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부채 또 대출이자가 비싼 부채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부채를 해결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를 우선 상환하고요. 두 번째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세 번째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에 신용대출, 다음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오늘 문의 주신 분처럼 빚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족 모두가 함께 부채를 갚아야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들도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채를 빨리 해결하려면은요, 여러 가지 포기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 자산에 대한 구조 조정과 현금 흐름을 좀 조정하고요,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네. 빚을 갚아가려면 힘든 결정이지만 자동차나 뭐 집 같은 사용 자산, 또 불필요한 펀드나 보험 등을 처분해서 부채를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 다음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요. 예. 또 과도한 보험료나 목표가 불분명한 금융상품은 구조조정을 해서 매달의 여윳돈을 최대한 늘려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여윳돈으로 매달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빚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은요 생활 패턴도 바꿔야만 하는데요. 네. 예산을 짜서 생활비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요. 또 신용카드 대신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예. 빚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채가 많이 있으면서도 예. 주변 시선이나 아니면 편의 때문에 그 과도한 자동차 할부를 유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한다면은 영영 부채의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가전제품이나 차, 아파트 크기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자금도 다른 집과 비교하는 마음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체크카드가 잔고가 없으면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통장에 있는 잔액만큼 한정된 예산만큼의 계획된 소비를 네. 체크카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비 통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실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족들 간에도 좀 문제가 좀 생기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자신에게 오는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네.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갈등은 부채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해결에 신경을 좀 써야만 하겠습니다. 예. 부채 해결은 반드시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무엇보다 빚을 꼭 갚아야겠다는 가족 간의 그런 결연한 의지가 좀 필요하고요. 자존심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하고 가족끼리 또 응원을 해줘야만 합니다. 예.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내야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대처한다면 불안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항상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빚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매달 결산을 하면서 부채가 줄어들고 반대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겠죠. 예. 이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달 하루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가족들과 함께 전월과 비교해서 부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부채 리스트를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십시오. 매달 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요, 가족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요. 또 본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커지게 돼서 부채 상환에 좀 더 탄력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끝으로 빚이 너무 많거나 뭐 상환 계획 세우는 게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빚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요,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도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 부분도 혼자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는데요. 네. 제도적인 부분은 바꿔드림론을 이용해서 이자를 줄이는 방법과 네. 또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서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거 어디 서울에 각 전국에 다 있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키움에세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가산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한 업체 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책상 등이 타 약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경인로에 있는 광택 작업장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광택 기계와 건물의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앞으로 국제중학교나 특목고 등이 입학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기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제중학교를 포함한 특성화 중학교나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60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이 닷새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월급은 180만 원이고 한 달에 3일이 휴무입니다. 네. 닷새일하고 그만둔 직원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에도 급여를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일을 일했다면 한 달 30일 기준으로 18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5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5일 만에 이제 그만두게 된 그 원인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고용자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처음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했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근로자 측에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과 좀 일하는 게 달라서 일방적으로 그만둔 것인지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경우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회사 경우에 수습기간 같은 걸 두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똑같이 산정이 되나요? 예.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그 원칙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수습기간 동안은 그 급여를 정식
월급으로 받는 그 돈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일부분을 그렇죠. 따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따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단기간이라고 그만둘 때도 뭐 월급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로 봐야 되겠죠. 예, 뭐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떤 직장이나 일을 선택할 때 예. 사실 5일 만에 그만두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분식센터 같은 데에 네네. 아주머니가 취업을 할 때 그 분식센터 측에서 한 달을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면은 뭐 월급은 없다. 예.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런 거는 그럼 잘못된 거네요? 예,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를 제공했으면 예. 그것은 당연히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거를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일방적으로 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5059번인데요.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한 채는 세를 주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매도하게 되면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 1가구 2주택인데 그중 하나를 세를 주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파트 사업자 등록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 이제 세를 주고 그 월세를 받게 되면 예. 그 집주인은 한마디로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러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사업자로서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 신고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세금을 내고 예. 그리고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 사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이 거의 안 계시고 그렇죠. 아파트인 경우에 예. 그냥 월세를 받고 그냥 그걸 이제 과외 수입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한편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소득공제 신청은 별도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그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뭐 월세를 조금 깎아주면서 예. 그다음에 집주인도 따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세를 준 아파트가 아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네네.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이분은 아파트가 두 채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시는 건데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정식으로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예. 세를 주시게 되면 이 경우에 이 나머지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장기 임대주택 그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때 예. 그에 따른 좀 요건이 필요한데요. 예. 이러한 그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으로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받으시려면 예. 그 임대주택 그 등록의 장기 임대주택을 한마디로 임대를 놓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예. 항상 임대를 해야 되고 그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에 그 임대주택 기준 시가가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네.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5년 이상 임대해야 된다는 요건은 5년이 지나야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신과 동시에 향후 최대 5년 이상 동안 임대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이전에 이걸 그만두시게 되면 예전에 받았던 그 혜택은 다시 토해내요. 소급해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3143번인데요. 지난해 6월 말 복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을 둘러볼 때 2층 올라가는 벽 쪽에 누수가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자가 주인집 아주머니께
한번 손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집주인 아주머니는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쳐진 줄 알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 온 지 8개월째인데 고쳐준다고 말만 하고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인집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누수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몸도 요즘 너무 안 좋아지는 게 곰팡이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건 보상받기 어렵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고쳐준다고 말은 했는데 이사한 지 8개월이 되도록 수리가 안 된 상황인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로의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네. 그 체결 당시의 사정을 또는 그 체결 당시에 지키기로 했던 그런 의무들을 일방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네. 한마디로 채무 불이행 상황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세입자 경우에는 뭐 이사 비용 또 부동산 중개료 이런 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데 세입자가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세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아니면 그 이사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해가 네. 되겠죠. 지금 문의 주신 분은 누수 때문에 옷에 곰팡이까지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어차피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 그 집주인이 그 고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또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 사실을 다 입증을 하면 여기 네. 입증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그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옷에 곰팡이가 생겼다거나 그 옷이 그러니까 그 손해가 훼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 곰팡이로 인해서 또 건강까지 훼손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도 사실 그러한 그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할 수는 네. 있는데 사실 협의를 하면서 보통 이사비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정도로 협의가 되는 것이죠. 그 건강 문제는 그 보상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사실 그 입증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네. 되기 때문에 그럴 예.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수리를 한 다음에 예. 그 수리비를 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3487번인데요. 동네 사우나에 갔다가 신발 벗는 곳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다가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고 5주 후에 재진단 요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 바닥이 미끄러운 곳인데 그날만 바닥 깔개가 없었습니다. 업주는 목욕탕 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다쳤으니까 도의상 입욕권 30장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보상받을 수 없나요? 제가 옷수선 가게를 하는데 손해가 정말 큽니다.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 미끄러운 곳이라 늘 바닥 깔개를 깔았다가 뭐 묘하게도 그날만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욕탕 주인한테는 사우나 주인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뭐 그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목욕탕 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업주가 그 사고와 관련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물론 그러한 그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그 과실의 범위에 따라서 예. 조금씩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예. 그런 기본적으로 그 업장인 경우에는 업주가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그 목욕탕 주인에게 일단은 책임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목욕탕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보험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탕 안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 업주가 개별적으로 그 보험회사와 약정한 것에 관련된 것이고요. 예. 즉 업주에게 발생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그 부분을 좀 도와주는 것이지 예. 보험이 안 되면 책임이 없고 보험이 되면 책임이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업주는 당연히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그 책임이 그 업주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그 보험계약 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대상이 안 되면 업주는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보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사항은 보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업주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옷수선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부상을 하면서 손해가 아주 크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뭐 입원을 하게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그 손해는 치료비,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거로 하는 일실 손해, 예. 즉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돈을 못 번 그러한 손해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욕탕 바뀌냐 아니냐 사실 이런 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사람은 목욕탕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거기서 항상 사람들이 신을 벗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그 문 바깥쪽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 목욕탕 영업과 관련된 예. 범위 내에는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주 쪽에 책임은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흔히들 무슨 슈퍼마켓 같은 데서 바닥이 미끄럽다는 이런 표식을 안 하면은 미끄러졌을 때 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표시가 있으면은 알아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업주가 미끄럽다라는 표시를 한 것만으로 모든 조치를 의무를 다한 것을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사실 표시를 한 것과 안 한 것에 있어서는 이 넘어진 피해자 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 좀 더 많은지 적은지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단지 미끄럽다는 표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별도로 거기에 미끄럽지 않은 어떤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이런 좀 더 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우리 조상원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또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8745번인데요. 아파트가 심각한 하자는 없지만 가스 경보기가 오작동을 해서 철거됐고 욕실 타일 몇 개가 금이 갔습니다. 또 붙박이 식탁 상판이 약간 들떠 있습니다. 안방 벽에 에어컨 배관 구멍이 있는데 실리콘으로 막을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매수자에게 모두 알려주고 계약을 하려 합니다.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증거로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매수자가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면서 보수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런 소소한 결함들을 모두 제가 보수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계약서에 이런 소소한 결함들을 일일이 적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두로 설명할 때 매수자 몰래 녹음을 해두기라도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큰 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잘한 하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집주인이 구매자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요 상담 신청하신 분은 좀 되게 양심적이신 분인 것 같은데요.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잘 설명을 안 하죠. 왜냐하면 집을 빨리 팔아야 되거나 빨리 이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과 사실 특별히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이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 매수자 입장에서 집을 둘러봐도 본인이 스스로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네. 뭐 타일이 좀 떨어졌다거라든가 아니면은 식탁 상판이 좀 들렸다거나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집주인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매수자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도 특별히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가스 경보기가 철거된 부분은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스 경보기가 원래 설치되어 있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른 그 집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 돼 있는 것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모를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이 가스 경보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좀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자분 같은 경우엔 이걸 명확히 하고 싶다면 그 계약서 자체에 이 모든 내용을 남기는 것이 가장 명확하긴 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그 좀 조그마한 하자서부터 그 경보기 철거된 내용까지 다 적어놓는 게 안심할 수 있다. 일단 이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다 적어놓는 것이 그 제일 좋은 제일 좋겠죠. 어차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매매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떠한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것 때문에 녹취까지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또 문자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1725번. 이혼한 아버지가 자꾸 생활비를 요구합니다. 안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뭐 이렇게 짧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겠는데 이혼한 아버지가 생활비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보게 되면 이혼한 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자녀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도 그는 부부의 문제일 뿐이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각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980번, 9563번 뭐 해서 많은 분들이 법률 상담 신청해 오셨는데 다음 주에 계속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